이곳은 레이크 루저른이라고 하는 뉴욕주에 있는 한 작은 마을입니다. 맑은 물과 울창한 숲, 그래서 뉴욕주에 사는 사람들이 여름에 많이 찾는 휴양지이기도 하죠. 그리고 패트리시아 번즈 씨는 이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 호스피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호스피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대부분 봉사자들로서 치료가 불가능한 수준의 병에 걸려 죽음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을 돌봐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기 힘들고 진심에서 우러나와야지만 가능한 일인데 패트리시아 씨는 10년 넘게 그곳에서 봉사 중인 대단한 여성이었죠. 하지만 이런 천사 같은 그녀에게 끔찍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 존재는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테드 베커스. 테드는 사귀는 동안 패트리시아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가했으며 마침내 총을 쏘는 행동까지 했었습니다. 그동안 패트리시아 씨는 폭행은 계속해서 견뎌냈지만 다리에 총을 맞고 난 뒤엔 경찰에 신고하여 이 사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참고로 테드는 이 지역에서 근무하던 보안관 부관의 동생이었으므로 언론의 먹잇감으로는 아주 충분한 사건이었죠. 천사를 괴롭힌 악마라는 제목으로 말입니다. 어쨌든 그녀는 테드와 이런 식으로 헤어진 얼마 뒤 클리포드 번즈 씨와 결혼하였습니다. 패트리시아의 번즈라는 성은 클리포드와 결혼하면서 바꾼 성이었죠. 클리포드를 만나게 된 것은 그녀가 던킨돈에서 일할 때 당시 단골 손님으로 오던 그가 끈질기게 구애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귀게 된 뒤로는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에서 버는 돈을 바탕으로 같이 여행을 다닌다거나 취미인 낚시도 즐기고 메이저리그도 보러 다니며 즐거운 나날을 보내며 사랑을 키워다가 결국 결혼에 꼴이 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혼 직후 할리와 어텀이라는 사랑스러운 딸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때까지가 그녀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었던 때가 아니었을까요? 그 이유는 클리포드는 결혼한 뒤 자신의 항상 웃는 얼굴 뒤에 숨겨둔 어두웠던 과거를 드러내기 시작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가정폭력으로 인해 엄마와 아빠에게 심각한 학대를 당해왔습니다. 그 이유에서인지 매년 휴가 시즌이 되면 클리포드의 부모님은 아들의 집으로 놀러와서 마치 자신들이 왕이라도 되느냐 행세했고, 결혼하기 전엔 계속해서 견뎌왔던 이런 행동을 결혼 뒤엔 참을 수 없었던 것인지 클리포드는 어느 날 말싸움 도중 권총으로 자신의 어머니의 팔을 쏴버리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엔 패트리시아가 결혼 전에 낳았던 메간이라는 5살짜리 딸도 함께 있었죠. 모르긴 몰라도 어린 마음에 매우 충격이 컸을 듯 합니다. 어쨌든 그 사건으로 인해 그의 부모님은 아들과의 연을 끊어버렸고, 평화가 찾아온 줄만 알았던 번즈 씨네 집엔 또 다른 어둠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학대를 받으며 자라왔던 클리포드가 아이러니하게도 아내인 패트리시아에게 주먹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다른 사건에서도 많이 다뤘던 가정폭력 사건에서도 익히 볼 수 있는 것인데, 가정폭력은 그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당사자가 멈추지 않는 이상 영원히 대물림된다는 것인데요. 번즈 씨네 집안에서도 똑같은 형태의 대물림이 일어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천사와도 같은 패트리시아는 남편에게 항상 기회를 다시 줬습니다. 앞으로 잘하라면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여성에게 한번 손찌검을 시작한 남성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건 클리포드도 마찬가지였고, 아이들이 점차 자라감에도 가정폭력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클리포드가 매년 반드시 챙기던 것은 있었죠. 4명의 딸아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습니다. 많은 용돈과 평소에 갖고 싶어 했던 장난감이나 옷들이었죠. 그런데 지금까지 소개된 딸들은 3명인데 4명의 딸들이라고 말씀드리니 이상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머지 1명의 딸을 소개드리지 않은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먼저 그 딸의 이름은 크리스탈린이었습니다. 패트리시아가 결혼 전에 가졌던 딸아이인 메간의 언니였죠. 한마디로 패트리시아는 결혼 전에 딸아이 2명을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크리스마스 날 이후 2주 정도가 지난 날 아침에 15살의 크리스탈린은 침대에서 깨어나지 못했었습니다. 전날 밤 틀림없이 패트리시아와 굿나잇 키스까지 하고 잠에 들었던 딸아이였는데 아침엔 침대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것이죠.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사체에선 어떤 약물 흔적이나 술을 마시는 적, 외상 등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잘 자고 있던 모습 그대로 사망한 것이죠. 크리스탈린의 사망 사건은 아직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있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자신이 온몸을 바쳐 키워냈던 첫째 딸의 사망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게 된 패트리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먼저 클리포드의 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었죠. 곧바로 클리프에게 이혼하자고 말하고는 집을 떠나 다른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딸들 중 한 명인 할리는 엄마와 함께 떠나지 않고 아빠와 지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에 한 인터뷰를 통해 그런 결정을 했던 이유를 들어보자면 공부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려 놀길 더 좋아했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면 친구들을 다시 만나기 힘들어질 테니 그냥 그 집에 남아있고 주말마다 엄마를 보러 가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큰 잘못을 하는 경우가 있어도 아빠가 단 한 번도 손찌검이나 언성을 높이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할리는 엄마가 아닌 딸인 자신에겐 폭력을 휘두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 예상은 아빠의 타겟인 패트리시아가 사라지고 나서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할리를 향해 언어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할리는 그렇게 지낸 지 몇 달 지나지 않았을 때 엄마에게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얘기했습니다. 할리는 개인적으로 이제 와서 이런 결정을 한 자신을 엄마가 달가워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몇 달 고민했던 것이지만 그 예상과는 다르게 엄마는 예전 자신에게 대해줬던 그 자상한 모습으로 바뀌고 있었죠. 그런데 그 당시 패트리시아는 남편과 별거 중에 다른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친구는 놀랍게도 테드 베커스였고요. 여러분들은 초반에 말씀드렸던 테드를 기억하실 테죠. 그녀의 팔을 총으로 쏴서 뉴스 헤드라인에 대문짝만하게 났던 예전 남자친구죠. 그런데 그녀는 감옥에서 나온 그를 용서해주고 다시 사귀고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성향은 절대 변하지 않죠. 테드는 다시 패트리시아를 폭행하고 총을 발사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패트리시아를 향해 쏜 것은 아니고 허공에 발사한 것으로 경범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이후 3년간 패트리시아에게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사건 이후 다시 몇 달이 지나갔습니다. 여름이 겨울로 바뀌었고 눈이 내리는 2013년 12월이 되었습니다. 클리포드를 제외한 번지신의 가족들은 결혼한 뒤 한 번도 없었던 평화로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12월 22일 밤 22세의 첫째 딸인 메간은 익명으로부터 온 문자를 한 개 확인합니다. 너희 모두를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 이걸 꼭 봤으면 해. 이 문자는 누구에게 왔던 것일까요? 혹시 패트리시아를 폭행하고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진 전 남자친구인 테드. 그리고 다음 날인 23일 밤 이번에는 15세의 둘째 딸인 할리와 14세의 셋째 딸인 어텀에게 익명의 문자가 왔습니다. 먼저 할리에겐 그게 네가 원하는 거라면 그렇게 될 거야. 어텀에겐 난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을 뿐이야. 사랑해.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틀 연속 이상하고 섬뜩한 문자를 받은 번지신의 여성들은 알 수 없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아침이 밝았습니다. 패트리시아 씨는 오늘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 냉동실에서 햄을 꺼내 해동시키고 있었고 옆에서 저녁 준비를 돕던 메간은 엄마에게 이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혹시 아빠가 와서 우리를 죽이기라도 할까? 그러지 않을 거야. 매우 나쁜 사람이긴 하지만 비열한 사람일 뿐이야. 살인 같은 건 하지 못할 거야. 이 대화로 보자면 번지신의 여성들은 문자를 보낸 사람이 테드가 아닌 아빠인 클리포드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짐작만 할 뿐이지 그게 누구인진 확실하게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얼마 뒤 누군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요리를 돕던 메간은 가서 문을 열어줬고 패트리시아 씨는 누군지 부엌 쪽에서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복면을 쓴 상당히 수상해 보이는 남성이었고 바로 앞에서 깜짝 놀란 메간은 반사적으로 집 안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복면남은 부엌에서 쳐다보고 있던 패트리시아 씨를 향해 곧바로 걸어가서 벽으로 쿵 하고 밀었습니다. 엄마와 언니의 비명소리를 듣고 위층에 있던 어텀은 놀라서 뛰어내려왔고 어떤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911로 신고하기 시작합니다. 복면을 쓴 채로 들어왔던 사람은 어텀이 뛰어내려왔을 때 복면을 벗고 피가 묻은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에 찔린 듯 보이는 엄마가 피를 쏟으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빠였다는 걸 알게 되었던 것이죠. 상황은 매우 끔찍하고 긴박했습니다. 14살밖에 되지 않았던 어텀은 완전 정신이 반쯤 나간 채로 교환원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신고를 하던 중에 집 밖에 있던 언니인 메간을 발견한 어텀. 하지만 메간은 팔에 심각한 출혈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어텀은 완전히 정신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이랬습니다. 복면을 쓴 채 문을 두들겼던 클리프는 문을 열어준 메간을 마주했고
부엌에 있던 아내에게 곧장 걸어가서 배와 가슴을 총 40여에 찔렀습니다. 하지만 칼에 찔리기 직전 패트리시아는 메간에게 얼른 도망가서 도움을 청해 라는 말을 외쳤고 메간은 일단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눈이 워낙 많이 내렸던 탓에 이웃집으로 가는 지름길이 스노우뱅크에 막혀 있었고 억지로 건너가려 하다가 거기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클리포드는 안에서 엄마를 칼로 잔인하게 난도질한 뒤 집 밖으로 뛰쳐나갔던 메간을 찾으러 따라 나왔고 스노우뱅크에 빠져있던 것을 발견하고 다가갔습니다. 도망치지도 못하는 상태였던 메간은 하지 말라고 여러 번 소리치며 달아나려고 했지만 아빠는 칼로 딸을 찌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팔로 막아서 팔에 찔렸고 두 번쯤 찔렸을 때 메간의 비명소리를 듣고 거기서 가까이 있던 식당에서 식사하던 사람들이 몰려나왔고 클리포드는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오텀은 신고하던 중 집안에서 이런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환원에게 이 상황들을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한편 칼로 난도질 당한 엄마는 거의 죽음에 가까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엄마와 언니였지만 지금 엄마는 바로 옆에서 피를 쏟고 있고 언니는 하얀 눈밭에서 피를 흘리며 힘들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신고 전화를 하고 있던 어텀의 나이 고작 14살. 이런 비극적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어텀이었을 듯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집 안으로 들어와 엄마가 피 웅덩이에 쓰러져서 입에서까지 피를 쏟고 있는 모습을 마주한 메간. 통화에서도 들을 수 있었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편 친구들을 만나서 맥도날드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15세의 할리는 동생인 어텀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이상한 포스팅을 봤습니다. 경찰들이 집에 왔었다는 그런 포스팅이었죠. 그래서 무슨 일인지 메간에게 전화했더니 그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울며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할리는 아직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단지 엄마랑 언니가 글랜스 폴스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것밖에 알 수 없었죠. 곧장 그 병원으로 달려간 할리는 수술에 들어간 언니와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엄마를 기다리고 있던 어텀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텀은 울고만 있었기 때문에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고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엄마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으니 만날 수 없다고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입원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사망한 이 아이들의 어머니였던 패트리시아 씨. 흉부에 찔린 상처들이 너무 깊고 주요 장기에 손상을 줬기 때문에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평생을 두 남성에게 시달려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마침내 조용하고 행복한 시간을 3명의 딸들과 함께 보낼 수 있다 생각한 그녀는 2013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잔인하게 칼에 찔려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누구보다도 착한 마음씨를 지니고 있던 패트리시아 씨를 살해한 클리포드는 이 시각 과연 어디로 도주하고 있었던 걸까요? 사건 직후 그를 추적하기 시작한 워런 카운티 보안관서 형사들은 아까 신고를 받고 그를 고속도로에서 쫓고 있다는 뉴욕주 고속도로 패트롤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결국 체포된 클리포드는 워런 카운티 보안관서로 인계되었고요. 그를 인계받은 사람은 워런 카운티 보안관서 부서장인 숀 라몰이었습니다. 그는 어텀이 묘사했던 것 같은 인상착의인 카모플라주 무늬의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키와 대머리라는 것도 일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의심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시작하기 위해 신문실로 데려갔습니다. 과연 그는 순순히 자백을 시작했을까요? 그는 5시간이 조금 넘는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마치 지킬 앤 하이드에 나오는 박사를 보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처음 들어오는 모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시작했습니다. 부사장인 숀 씨를 알아보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직급이 높은 사람이라 저렇게 순순히 말하는 것이었을까요? 얼마 뒤 이런 말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냥 아이들을 보러 갔다가 단지 아내가 비명을 질렀기 때문에 칼로 40회나 찔러 죽였다. 글쎄요,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이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understand what a man goes through, officer? I spend $250 a week on child support and couldn't see my kids because she lonely. 법원을 통해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져 있던 상태였는데도 거기를 갔던 것이군요. 그럼 양육비를 꼬박꼬박 보냈는데도 법원을 통해 이런 신청을 해서 화가 나서 그런 일을 벌였던 걸까요? Today I get a fucking call from my lawyer saying they're coming with a warrant for my arrest for missing 2 child support payments. 자신이 체포된 게 아내를 살인해서가 아니라 양육비 입금을 안 해서라고 알고 있는 듯 보이는군요. 그렇다면 어탐이 묘사했던 범인의 인상착의는 단지 우연의 일치였던 걸까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I say something to you too. I love that woman and I love my kids with all my heart. She took everything from me. 살짝 울먹이며 이야기를 합니다. 범행 당시 어텀은 마스크가 벗겨진 아빠의 얼굴까지 확실하게 봤는데 이건 무슨 말들일까요? It was like the devil took my body over today. I just had it. I couldn't do it no more. 이렇게 사과하는 이유는 여기 있었습니다. Who was at the house tonight when you came? I don't know you. They would have fucked you up. This is the Wild West, man, and I'm a wild motherfucker, ain't I now? I give the fuck up. I give up. I give up. I give up. 이런 모습을 보였던 이유는 자신에게 그 사건과 연루되어 있는 게 맞는가 같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보였던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날 밤 자신의 집에 감옥에 갈 거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듯한 메모를 남겨놓고 떠났었습니다. 이미 자신은 살인을 마음먹었고 어찌됐든 간에 죄를 지을 거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그럴 마음만 있었지 실제로 죽이려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끔찍한 말도 이어갑니다. 대단하군요. 자기가 무슨 멕시코 카르텔이라도 되는 줄 아나 봅니다. 그 카르텔 갱단원들도 자신의 가족은 아끼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만 이 사람은 그냥 정신이 나갔나 보군요. 그리고 패트리샤 씨가 딸들과 함께 살고 있던 그 아파트에 도착했을 땐 자신이 블랙아웃 중이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술을 많이 마셔서 그렇다고 했죠. 그리고 신문을 시작한 지 몇 시간이 지나서 한 형사가 다급히 들어와서는 클리포드에게 한 소식을 전합니다. Clifford, Patricia's dead. What? She's dead.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뒤 슬퍼하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여러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심각한 감정 변화를 보여주기 시작한 것이죠. Blow my head off right now. Take the knife out and put one in me. Just end it. I don't want to live no more. 좌절에 빠진 건지 어쩐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살해하기에 누군지 한 명 짐작 가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 남자친구였던 테드였습니다. Beat my old lady up, put her in the hospital. My kid was home. 어떻게 보이십니까? 정말로 당시엔 블랙아웃이라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만약 블랙아웃이었다는 주장이 재판장에서 먹히게 된다면 1급 살인죄가 아닌 2급 살인죄로 형량이 절반 이상 줄어버릴 텐데 그것을 노리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테드의 소행이라고 주장을 하다가 형사는 한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당신도 연루되어 있는 겁니까? 상당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클리포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 수갑을 풀어놨더라도 저렇게 공격적으로 행동했을지 궁금하군요. 어쨌든 이 공격적인 모습은 시간이 갈수록 더해지기 시작합니다. AK-47s, AR-15s at my disposal. I could have made this a war. Lucky I'm in my right mind because I was going to have a shootout, which is. But I did it the right way. I handled it like a man, so thank you. 백날 공격적인 말들을 해봤자 이미 증거들과 목격자는 완벽하게 확보된 상태였기 때문에 형사들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입고 있던 옷도 증거물로 제출하고 많은 검사들을 받은 뒤 구치소로 가기 전 마지막 한마디를 던집니다. When you go get married, what do they say? What are the last words? This is a very intelligent man here. Your dad do his part, baby. Now, get me out of here. 이로써 그는 워런 카운티 지방검찰에 의해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1급 살인 혐의가 아닌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사실 이 신문 뒤에 기소를 하기 전 검사는 그의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쓰다가 그의 딸인 할리와 어텀에게 협조를 구했습니다.
아버지가 본인의 죄를 인정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나눠달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클리포드에겐 본인의 죄를 인정해서 재판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블랙아웃을 인정해주고 2급 살인 혐의로 낮춰준다고 했기 때문이죠. 딸들과 대화를 나눈 클리포드는 본인의 죄를 깊게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며 순순히 자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검찰은 1급이 아닌 2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던 것이죠. 아무래도 검찰 입장에선 별도의 협의 없이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가 재판이 열렸는데 블랙아웃과 정신이상으로 인한 무죄를 주장하게 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확실하게 할 수밖에 없던 최상책이었습니다. 이어서 열린 재판에서 그는 모든 죄를 순순히 인정했고 계속해서 사죄하는 모습을 배심원단에 어필했습니다. 딸들에게도 계속해서 미안하다면서 눈물밖에 흘리지 않았죠. 본인의 죄를 회피하려 한다거나 무죄를 주장하는 파렴치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던 점, 첫째 딸인 메간을 우발적으로 다치게 했던 점 모두 미안하다고 했죠. 그래서 결국 배심원단은 2급 살인죄로 의견을 냈으며 판사는 살해 방식이 다소 잔인하지만 깊게 뉘우치는 모습을 보아 가석방이 없는 23년형을 선고해줬습니다. 재판을 받을 당시인 2014년엔 그의 나이 47세였고 석방되는 날은 나이가 고작 70세입니다. 16세의 할리는 재판장에서 성명서를 읽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빠와 함께 했던 즐겁고 특별했던 추억을 평생 갖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빠를 보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는 괴물입니다. 그냥 괴물일 뿐입니다. 그리고 굳이 아빠를 용서하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빠를 죽기 직전에만 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에게 매우 중요하며 제 평생의 목표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끝마쳤던 할리는 현재 미술치료사가 되기 위해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간은 아직까지도 그날 아침에 겪었던 일로 악몽을 꾸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리와 메간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당시 빠른 911 신고로 가장 먼저 현장 조치를 시작했던 어텀의 심리 상태가 걱정된다는 점이었죠. 너무나도 끔찍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마주했기 때문에 정신적 트라우마가 아직까지도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한편 법원에선 클리포드에게 23년형을 선고했을 때 2045년까지 딸들에게 접근 금지 명령도 함께 내렸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딸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하고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18세가 되는 해부터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해당 처분에 대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평생을 아이들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던 패트리시아 번즈씨. 하지만 고작 두 남성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도 부족해 보였던 그녀의 인생은 무참하게 무너져버렸습니다. 메간은 장례식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제가 당시에 엄마를 구하기 위해 대신 목숨을 바쳤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엄마가 서 있었겠죠. 하지만 저희를 위해 평생 동안 모든 것을 바쳤던 엄마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며 저희를 지켜줬습니다. 너무나도 제 자신이 죄스럽고 누군가가 너무나도 밉지만 하늘로 떠난 엄마는 제가 누군가를 증오하길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예전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해요, 엄마.